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서 증시 관련된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5천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외풍이 거세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증시는 여간에선 떨어지지 않고 네. 있습니다. 뭐 강세장입니까? 네, 네. 그냥 한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풀이? 네, 한풀이 장세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네. 대통령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예, 저평가되어 있던 게 이제 정상화됐다. 근데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는 좀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4천까지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이제 5천 근처에 오니까 투자는 자기 판단하에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발 빼시더라고요. 막 동료를 하다가 네네. 뭐 우리 너무 저렴하다. 막 뭐 4천 포인트 왔을 때 4,200에서는 이게 정상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 근처 오니까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는 투자는 자기 판단 책임하에 하면서 네. 자기도 옛날에 작전주했다가 몽땅 재산을 날린 적이 있다. 그 말,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이런 네. 얘기하면서 정석으로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워낙 못 가던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전 세계에서 2년째 가장 높은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오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뭐 대통령께도 얘기하셨지만 생각보다 반도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굉장히 그 외풍이 심했거든요.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오전에 그 반도체 수출과 한국 수출 실적이 나왔어요. 1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실적이 좋습니다. 예, 전년 대비 뭐 100몇십 % 이렇게 그 가격이 오르면서 총 매출이 총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이거 적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두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의 예측 못했던 화랑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맞는 표현이죠. 저희 대통령님이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좋아요. 편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도 예상 못했고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순식간에 작년 10월 달 대비 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 또는 이익 전망치가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50% 8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만큼 좋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도체의 상황들은 뭐냐면 뭐 수요 증가도 있습니다만 공급 부족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27년 이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쉽게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앞으로 사시게 될 그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간 디바이스가 모두 가격이 오를 겁니다. 네. 저도 컴퓨터 샀는데요. 저희도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제 한 대 더 필요해서 샀는데 딱 2달 반 만에 샀어요. 2달 반 만에 100만 원 하던 게 140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뭐 노트북이나 PC나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옛날 사양으로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이 뜨겁다. 예, 지금 없어서 못 팔고 그리고 공장을 늘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1년도, 22년, 23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사겠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22년 갑자기 수요가 꺾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예, 그냥 계약금 그냥 가지세요 하고 그냥 더 이상 매수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뜩 만들어놨던 많이 산다고 해서 잔뜩 만들어놨던 반도체가 그냥 다 재고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옛날에는 뭐 한 15개, 20개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던 시장이에요. 특별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근데 이게 다 망해서 이제 전 세계에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이 새로 떠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개 회사가 거의 과점적 시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 3개로 재편된 이후 절대 적자는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자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쉽사리 설비를 증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그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요즘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 챗봇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옛날에는 앞에 했던 얘기를 기억 못해요. 그냥 한 질문당 그 질문에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앞서 했던 질문과 연계된 질문을 하면 그걸 다 받습니다. 저도 그 맨 처음 쓸 때 좀 혼냈어요. 네. 딴소리 하면은 네. 뭐 했던 얘기 자꾸 못 알아듣고 뭐 근데 네. 요즘은 그런 실수가 없던데요. 네,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옛날에 했던 얘기와 연속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옛날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기억을 한다는 거는 기억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매우 좋았다. 아니 우리 그 지수 얘기로 돌아와서 네. 지금 우리한테는 꿈의 지수 5,000을 네.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팍 가기 어려운 표현이 깔딱고개? 네, 근데 네.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지금 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4천은 될 거다. 4천은 없듯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굉장히 깜짝 맞아요, 놀랐고 맞아요. 네. 한 1000포인트는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네. 덤으로 얻은 짓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지금 아마 3천대 후반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반도체가 이익이 정말 너무너무 천문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1년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1000포인트를 일종의 공짜로 얻는 상황이라서 5000포인트 가는 게 썩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계속 물꼬가 부동산으로 가던 걸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 2년만 더 이렇게 밀어붙이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네, 부동산 중심의 재테크 문화에서 주식 중심의 문화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요. 우리가 내 용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의 용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쓰는 것에 따라서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나라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똑같고요. 이걸 기업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경제용어로 따지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 RO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얼마를 버느냐 이게 ROE인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보면 굉장히 ROE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한 것에서 리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돈들이 부동산에 가 있는데 부동산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월세 수익률로 환산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대비 월세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부가가치가 없는데 돈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국의 지금 디플레, 지금 아주 경기가 어렵고 힘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돈 중에서 정말 많은 돈들이 성장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리턴을 줄 수 없는 영역에 다 빨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엄청나게 뭐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보면 배당을 꽤 많이 줄 거거든요. 아하. 우리가 사회에 있는 여력의 돈을 어떤 기업에 했는데 이 기업이 아주 잘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이 뭐 수출을 잘하거나 어떻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 투자는 이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의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하려면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데다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자산을 계속 축적해야 된다는 생각에 부동산으로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사회적으로 좀 그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생산적 금융이란 말로 이제 나온 건데 진짜 무엇을 생산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계속 이렇게 물꼬를 터져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매우 큰 변화인데 최근에 잠깐 딴 얘기를 하고 돌아올게요. 환율을 보시면 환율을 막 날리지 않습니까? 환율이 왜 이렇게 난리났냐? 최근에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과거하고 달라진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환율을 결정할 때 기업이 수출입을 잘해갖고 뭐 달러를 벌어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축적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이 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자금 동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도에 무려 260조의 돈이 미국 주식 산다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여전히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도 엄청난 돈을 수출해서 벌었는데 달러를 작년에 벌은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고 이번 1월 달에도 꽤 많은 돈을 수출로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도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들의 축적된 돈의 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옛날에 변수로 여겨지지 않았던 환율 변수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국에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개인이 쌓여있는 이 돈을
나라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배치시키는 게 개인에게도 좋고 나라에게도 좋은가 이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생산적 금융을 끌고 이렇게 그 얘기한 것은 너무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한 1, 2년만 더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아, 어디다 돈을 배치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가? 이거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1, 2년 정도만 더 이런 흐름들을 좀 유지시켜 주시면 저쪽 그 콘크리트에 돈을 넣으니까 별로 돈이 이렇게 복귀가 안 되네. 이쪽에 기업에다 돈을 넣으니까 돈이 많아지네. 근데 기업이 잘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지방이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있어야 직장이 있고 직장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게 되면 사람이 있고 그럼 가족도 딸려가고 그럼 그 지방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방 경제 활성화가 그냥 단순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돈만 그 예산만 편성해 준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거 분명히 얘기하셨는데요. 예산을 편성을 해줄 텐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배후 도시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수도권 쪽에 가보면 잘 되는 도시들을 보면 반드시 그 동네에 큰 회사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변 한 군데만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원, 동탄, 뭐 화성, 뭐 그 곳곳이 모두 삼성전자의 영역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잘 키우면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도 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산적 금융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 너무 잘한 것이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이라는 걸 까먹고 질문도 안 던지고 마치 재테크 강의를 듣듯이 지금 홀려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집값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거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한국은 은행에서 대출이 대부분 부동산에 나갑니다. 그렇죠. 주식 대출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BIS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위험 가중치를 보면 아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재 정부에 들어오면서 가중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바뀌기 전에 가중치를 100을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위험을 1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부동산은 0.15였어요. 주식은 4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출을 해주는 순간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이 쪼그라듭니다. 4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한 6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출이 많이 나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체의 어떤 효용 자본이 어디로 갔느냐 보면 다 부동산으로 설계되었던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2022년에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떤 구조조정이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때 가격이 너무 급하게 빠졌어요. 부동산 값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준다는 게 막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착륙하는 비행기를 재-이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뭐 50조 이상씩 뭐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신생아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을 만드는 핵심은 그 자산 가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모든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수십 년간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세금 구조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주식도 세금이 없다고는 하지만 매도할 때마다 거래 세금이 0.2% 정도씩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가 되면서 세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부동산 세금하고 월급쟁이 세금하고 비교해 보면 월급쟁이 중에 그 약간 연봉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해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거 아주 기초적인 네. 제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네. 막 오르잖아요. 코스피 지수 오르잖아요. 네.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돼? 네.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게 무슨
딱 시점이 있는 겁니까? 아, 네. 시점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바람을 잡는 행동하고 똑같고요. 그런 분들이 시점을 잡아서 들어오면 그 시장이 고점이에요. 시장이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분들 들어오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꼭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들어왔다는 건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고, 이건 심리 법칙을 얘기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개인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또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비법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검증이 됐던 거고, 네.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면 한국 시장에는 아주 잘 통할 비법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금 아시죠? 네. 옛날 적금 넣을 때 매달 얼마씩 넣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국 지수나 이런 것들을 적금식으로 길게 꾸준히 기계적으로 해보십시오. 지수에 대해서. 네, 지수에 대해서. 그러면 코스닥 말고요. 코스닥은 지금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 말고 코스피. 예, 코스피를 그렇게 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지금 좀 고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수 대표 지수가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수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8%의 수익률을 줘요. 네. 그런데 이제 높다고 생각하면 잘못 잡으면 한 1, 2년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나눠서 사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 한국이 발전하면 같이 성장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네. 하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증시는 잘 나가는데 실물 경제에서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이른바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원래 괴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하는 건지. 일부 시간이 지나면 오긴 하는데 완전 저희가 요즘에 참 K자형 네. 경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극화 때문에. 예, 자산이 돈을 버는 세상은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 앞에서는 참 네. 이런 말씀하기가 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제가 적립식이라고 돈 10만 원, 돈 100만 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세금 맞는 거 너무 싫지만 네. 세금이 결국은 리밸런싱하는 어떤 자산의 기울기를 약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자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물론 세금 내라 그러면 다 싫겠죠. 뭐 저항감도 많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중산층 월급쟁이한테 집중되고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그거는 소득세가 기업의 법인세보다 더 늘었어요. 네, 거기서 이건 뭐 지표나 통계로 다 나오는 대목이니까 지금 사실 한국의 봉은 뭐냐면 중산층 월급쟁이가 한국의 봉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세금을 한때 꽤 많이 냈어요. 정말 꽤 많이 냈거든요. 해보니까 제 세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한 굉장히 큰 집이더라고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적금을 들어라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